네, 안녕하세요. 디렉터스 체어 올해 시리즈 부문 이제 연출을 맡은 안상훈 감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19년 이후 이제 햇수로 3년 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디렉터스 체어는 DGK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이 주관하는 디렉터스 컷 어워즈의 그 사전 행사로 DGK 조합원 감독님들께서 선정한 올해의 시리즈 부문 후보 감독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디렉터스 체어는 브이라이브, 네이버 TV, 나우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고요. 이번 행사에는 그 세븐 시스템즈와 더 메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올해의 시리즈 부문 후보작을 영상으로 우선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유품정리사 한구루입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이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부투 해분입니다. 너는 형 왁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병! 야, 이병! 너 DP 해라. 네가 안 주는구나. 내 아들. DP가 뭔데? 탈영병 잡는 체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잡는 겁니까? 모두에게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너무나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공포가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킬 거야.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보건교사 안은영의 이경미 감독님과 무부투 해분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의 김성호 감독님, DP의 한준희 감독님, 오징어 게임 황도영 감독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지옥의 연상호 감독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하게 되셨어요. 예, 화살촉 안타깝습니다. 예, 함께 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요. 예, 이렇게 이 쟁쟁한 그 감독님들과 한 1시간 반 동안 그 시간을 좀 즐겁고 알차고 이제 보람 있게 그 보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아까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자리는 이제 모더레이터와 이제 게스트로 나눠져서 이제 얘기를 하기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더 다른 감독님들이 서로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 경험했던 거, 궁금했던 거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그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이 됐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렉터스 체어라는 제목처럼 체어에 앉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그 컨셉으로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정식으로 다시 한번 그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나오신 감독님들, 자,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준희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DP 연출한 한준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또 간단하게 소감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너무 이렇게 또 시리즈라는 걸 해보면서 재밌기도 했었고, 또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열심히 한 만큼 또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또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불러주셔가지고요. 감사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다음 김성호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무부터 해본 연출한 김성호고요. 네, 이렇게 쟁쟁한 작품들 사이에 껴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좋은 어쨌든 작품들
사이에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넷플릭스 부분인 것 같아요. 시리즈 부분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황동혁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 연출한 황동혁입니다. 네, 전에 남한산성 때 영화로 이런 행사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참 또 세월이 그 사이에 여러 가지로 많이 흐르면서 또 이렇게 시리즈로 감독조합에서 주최하는 이런 시상식과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게 참 감회가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몸살 기운이 심해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데 어쨌든 그 남은 시간 동안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경미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교사 안은영을 연출한 이경미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 시리즈를 만든 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떠올려야 돼서, 어쨌든 최대한 많이 다른 감독님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많이 기억을 좀 꺼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다 너무 재미있게 본 작품들의 감독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까 이제 김성호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교롭게 특정 이제 OTT 플랫폼 작품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후보작들의 이제 다른 플랫폼 작품들도 다 있었어요. 다 있었고,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 감독조합의 450여 분의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시리즈들의 후보들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뽑히신 5편의 작품들이거든요. 예, 뭐 넷플릭스의 작품들이 이제 공교롭게 다 지금 5편인데, 예, 그렇죠. 한준희 감독님 이유가 뭘까요? 저한테 먼저 여쭤보시면 저는 뭐 어려운 일인 것 제가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네, 그럼 김성호 감독님은 이유가 뭘까요? 뭐 일단 요즘에 가장 핫한 넷플릭스 아니겠어요? 작품들에 대한 되게 공격적인 투자나 또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가입자 수만 봐도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이제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또 반향을 이끌거나 어쨌든 이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가장 또 먼저이기도 해서 뭐 여러모로 어쨌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처음에 준비할 때만 해도 다들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약간 뭐 넷플릭스가 뭐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고, 뭐 넷플릭스라고 막 그러면서 넷플릭스에서만 방영되는 거면 자기는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배우들도 계셨고, 뭐 케이블이나 이런 데 좀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여러 가지로 하여튼간 잘 모르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저도 그래 약간 뭐 납품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약간 촬영을 막 시작하고 준비한 사이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킹덤과 몇 가지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 후보에 오르신 이 작품들의 어떤 이런 영향과 어떤 분위기가 정말 갑자기 확 바뀌어서 뭐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이후에 어떤 그런 작품들을 봐도 넷플릭스가 너무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당연한 이런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이제 막 따라오는 또 이제 새로 막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미 좀 되게 공격적으로 하여튼 시도됐던 부분들이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황동혁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조합 소속 감독님들이 다른 시리즈나 드라마를 연출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넷플릭스가 아니면 다른 OTT에 가입이 저는 안 돼 있거든요. 왓챠 하나 정도 더 남의 걸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서 하셔도 사실 그걸 보기가 넷플릭스를 제외하면 볼 일이 별로 없어서
하신 걸 알고 있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넷플릭스 시리즈들이 아는 게. 지금 그게 현실인 것 같고, 넷플릭스가 가입자도 제일 많고, 아마 대부분 여기 뭐 조합 소속 감독님들이 넷플릭스는 다들 보실 거라 제일 인기가 많은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접근성이 제일 뛰어나기 때문에 화제성이나 다들 아마 넷플릭스 작품들을 보신 것 같고, 아마 다른 작품들을 뭐 보신 게 없으니 당연히 넷플릭스에 있는 작품들의 제일 후보로 투표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뭐 김성호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핫한 플랫폼이고 대부분 여기 투표하실 때 넷플릭스 작품들에 대한 인지도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넷플릭스가 아니고 시리즈를 거의 본 게 없거든요. 한국 시리즈는 더 그렇고 저도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미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에서 감독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저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 어떤 플랫폼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만듦새와 스타일이 또한 조금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플랫폼의 그 시리즈물들이랑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의 시리즈물들은 약간 기존의 드라마 쪽에 가까운 그런 그 스타일과 그 만듦새의 느낌이라면 넷플릭스에서 작업을 하셨던 그 작품들은 좀 더 영화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는 이제 질문들을 뭐 이제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럼 한준희 감독님 아까 뭐 나중에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 플랫폼의 어떤 차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는 이제 영화 연출했던 영화 뭐 감독 조합에 이제 영화를 베이스로 하는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만드는 시리즈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드라마를 베이스로 하시는 연출자분들이 하시는 또 시리즈가 있는 것 같고 또 뭐 드라마 팀과 영화 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하는 시리즈가 있는 것 같고요. 과도기인 것 같아요. 뭐 꼭 어떤 쪽이 더 뭐 좋은 거다, 뭐 좋은 퀄리티를 답보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뭐 넷플릭스가 아무튼 지금 이제 뭔가 OTT를 중에서 가장 역사가 어떻게 보면 긴 편이고 그 과도기를 좀 지나와서 좀 그래도 좋은 재밌게 볼 수 있는 어떤 드라마 시리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해서 뭐 후발이 주자인 어떤 OTT들도 지금 훨씬 늦게 시작한 데도 많이 있고요. 그들도 과도기를 거치면 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보다는 결국 누가 만드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시작하자마자 좀 이렇게 제가 약간 좀 그 급발진을 해가지고 얘기가 갑자기 이제 그 진지하게 갔는데 원래 그 의도가 이게 아닌데 학술 회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살짝 당황해서 좀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어쨌든 이 시리즈의 그 상의 의미는 우리 이제 조합원 감독님들이 뽑은, 그러니까 감독들이 뽑은 감독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 시리즈,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영화 역사 120여 년 없었던 그 감독상을 처음 이제 받는 아주 그 유례 없는 아주 의미가 깊은 상입니다. 그런 상을 이제 그 받게 되실 텐데요. 여기 계신 그 감독님 분들 중에 한 분이 자, 이 상 내가 받아야 된다. 네. 설득시켜 주십시오. 한 분씩. 한준희 감독님.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뭐 설득을 할 자신은 별로 없고요. 네. 뭐 사실 여기 선배님들 작품 저 이렇게 연출부 하거나 영화과 다닐 때부터 다 열심히 재밌게 봤던 선배님들 작품들 보면서 사실 저는 영화 공부를 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 당연히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받겠지만 진짜로 솔직하게 뭐 그렇지 않아도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이렇게 또 네, 뭐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었겠지만 네, 설득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예, 순한 맛으로 하셨습니다. 예. 김성호 감독님. 아, 네, 저야말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쟁쟁하고 막 정말 세계적으로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들 사이에서 저희 후보 이렇게 들어온 것만 해도 너무 감격이에요, 저. 후보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보상. 후보에 들었다는 상을 증명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쨌든 그 뭐 사실 겸사겸사 얘기를 다 하자면 넷플릭스가 이렇게 5개가 다 올라온 거는 지금 이게 막 시작인 것처럼 보여요. 이제 아마 내년, 내후년 가면 우리가 시리즈를 처음 만들어서 막 하는 것처럼 이제 막 여러 가지들이 종류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되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던 것들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고 뭐 모태분도 제가 어쨌든 듣기로는 처음에 이걸 제안을 공중파나 케이블에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못한다 이런 거 맡겼는데 과감하게 어쨌든 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발판을 만들었던 부분들이 넷플릭스였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덕분에 어쨌든 작품도 하게 됐고 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준희 감독님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DP 정말 잘 봤거든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럼 예, 황동혁 감독님, 예. 혹시 이거 상금이 있나요? 그런 상금이 얘기가 달라지죠. 없다고 들었어요. 아, 예, 그럼 근데 이게 감독들이 주는 이제 찐 감독을 뽑는 상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근데 의미를 원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영화 그때 상금이 있었었는데 없어졌군요. 옛날에 상금이 그러게요. 있었던 저희가 것 같아요. 회비도 내는데 좀 모아서 주면 좋을 텐데. 상금이 돈이 많이 있었으면 되는데. 더 많이 받고 싶을 것 같은데 메가박스 카드라도. 어쨌든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신설된 또 동료 감독들이 주는 이런 시상식에 신설된 시상식에 이렇게 같이 오른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 사실 이미 너무 과분한 사랑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서 이 작품으로 뭐 사실 막 이런저런 걸 너무 다 욕심내는 건 진짜 큰 욕심인 것 같고 정말 물론 주시면 또 감사히 받고 예, 또 영광으로 생각하겠지만 또 뭐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 저는 이미 너무 넘치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그것만으로도 또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경미 감독님,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미? 몰라요. 그러니까 설득, 투표를 했으니까. 예, 수조를 했으니까 이미 정해졌겠죠? 그러게. 예, 예. 설득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규동 누구를 감독님은 설-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여기가 같이 후보 오르신 감독님들 작품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 다. 그리고 근데 왜 상은 아무리 받아도 늘 포기가 안 되잖아요. 아, 예, 좋습니다. 받아도 예. 또 받고 싶은 게 예, 상인데. 멘트 좋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너무 작품이 좋아서, 예, 저 박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다 이렇게 이제 훈훈하게 가시는데, 예, 그러면, 그럼 세게 훈훈하게 한번 가보죠. 그러면, 조를 한번 짜볼게요. 우리 시리즈의 매운맛 팀과 순한맛 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운맛 팀으로, 우리, 센 작품들이었던 오징어 게임과 DP 한조, 그리고 순한 맛으로는 우리 무브투헤븐과 아는 형,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 작품이 시리즈상을 받아야 된다. 멘트 날려주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한준희 감독님, 자, 오징어 게임 받아야 된다. 왜? 아니 오징어 게임 뭐 사실 거의 역사를 생각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뭐 이제 BTS 다음에 어떤 오징어 게임 BTS가 있었었고 오징어 게임이 이제 장연을 거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무언가 근데 꼭 그런 어떤 흥행적인 이슈를 떠나서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느끼게 했던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니까 정말 시리즈라는 게 영화가 아니고 시리즈여야 하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어떤 이야기이고 굉장히 많은 좋은 배우분들의 연기와 생각을 못했던 어떤 그 뭔가 컨셉에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장르적인 재미도 놓치지 않고 가닿는 그 그게 어떤 결국은 되게 많은 분들의 어떤 마음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설명보다는 그냥 지지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이제 반대로 예. 자, 황동혁 감독님, DP 왜 받아야 됩니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리즈를 즐겨보지 않거든요, 솔직히. 긴 걸 잘 못 보는데, 제가 끝까지 다 본 그 몇 안 되는 그 시리즈가 DP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DP가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몇 개, 대여섯 손가락 안에 저도 꼽습니다, 다 본 시리즈가.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또 DP는 그 한국 병영 문화에 대한 어떤 또 고발적인 성격을 제대로 수행을 해줘서 DP가 나온 이후에 또 그 병영 문화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왔고 그런 사회적 순기능을 또 훌륭하게 해낸 재미와 동시에 그런 사회적 순기능의 역할까지 했던 작품이라 다른 것보다 또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면 뭐 진짜 시리즈 자체의 재미와 사회적 역할까지 했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작품이 저는 DP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수남마 팀. 예. 김성호 감독님, 아는 형 네. 받아야 된다. 아는 형, 저희 이경미 감독님, 저희 멘토여서 제가 시리즈 한 번 해본 드라마를 해본 적도 없고, 그 사실 어떻게 할지도 몰라가지고 계속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물어보다가 이경미 감독이 그때 아는 형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주변에 계속 물어봤었어요. 이경미 감독이랑 또 그때 참여도 한번 오셨었고요. 저희 편집 기사님도 같이 하셨었고 해서 CG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혹은 넷플릭스가 어떤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녕에 대해서 되게 부러운 측면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산 터널 위에 이렇게 안녕께 광고판 걸렸던 거 혹시 아세요? 저 알죠. 저 그죠? 거기 달려가서 기념사진 찍고. 그래요? 너무 부러웠어요.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막 그랬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저도 황동혁 감독님처럼 사실 드라마를 거의 안 보거든요. 사실 왜 안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보는 거를 좀 싫어하기도 하고 보다 항상 포기했던 거기 때문에 잘 안 보게 됐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유심히 정말 열심히 봤던 드라마들이 저한테는 공부도 되기도 했고 또 드라마들이 정말 시리즈들이 좋았었어요. 용어가 잘 입에 잘 안 붙네요. 시리즈란 말도 되게 생소한 말이라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드라마처럼 얘기했었던 건데 이게 좀 다른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저는 이렇게 제가 제일 열심히 봤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끝까지 봤던 드라마들이 여기 지금 다 모여 있는 거고요. 요즘은 또 다시 잘 안 봐요. 그래서 딱 그 작품들이 좀 모여 있고 이영미 감독 작품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처음으로 봤던 그야말로 저렇게 만드는 거야를 봤던 어떤 그러한 일종의 텍스트북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바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감독님 DP 응원하셨잖아요. DP. DP는 감독님을 좋아하는 거고요. 작품은 제가 안녕을 추천합니다. 네, 이 분위기 받아서 예, 이경미 감독님, 야, 무브 투 헤븐 받아야 된다. 왜 받아야 됩니까? 무브 투 헤븐은 저랑 되게 인연이 깊어요. 맞아요. 김성호 감독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했던
그 후반분들이 무브테분으로 바로 무브하셨어요. 무브테분을 네. 무브하셨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넷플릭스에 그러니까 어프로치 하기 전부터 그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템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감독님을 하실까 되게 궁금했었던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하신다는 얘기 듣고 진짜 잘 됐다라는 생각했었고, 넷플릭스로 오신대. 내 넷플릭스도 아닌데, 넷플릭스로 가신다는 얘기 듣고, 아, 진짜, 잘 됐다. 좋은 세팅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받는 점이 뭐냐면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제가 아는 형을 맨 처음에 제안받았을 때,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을 때 제가 소설을 읽고 맨 처음에 그 제작사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게 저의 그 당시에 되게 테마였고 지금까지도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바로 그 이야기를 길게 풀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답게 모두가 보면은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으셨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우부태분을 지지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받아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이미 정해져 있어. 아우, 설득이 돼요. 너무 지금 분위기 너무 훈훈해져가지고 그러면 요번에 진짜 그러면은 자랑 컨셉으로 한번 갈게요. 무슨 자랑이냐면 내 고생이 진짜 찐 고생이다. 당신들은 이런 고생 못 해봤을걸? 하는 그런 나의 그 고생담 그 한마디씩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나 진짜 힘들었다. 자, 한준희 감독님? 네. 제가 왜 일본인 거 아니죠? 이 화면에서 제가 보는 화면에서 제일 위에 왼쪽 제일 위에 있어요. 머릿속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해서 제가 좀만 늦게 하겠습니다. 아, 그럼 그럼 토스해서 네. 그리고 김성호 감독님 자. 그러니까 제가 그 요번에 시리즈 부문의 후보들을 보니까 이제 각본상의 감독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제 결국 그 얘기는 기획 단계에서 출발을 하셨거나 아니면 어쨌든 각본을 같이 쓰시면서 이제 작업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작가만 따로 있고 사실 작가와 회사가 먼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그 다음에 인발부가 된 거예요. 저한테 제안이 와서 대본을 보고 대본이 좋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시리즈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이제 TV 쪽을 사실 잘 모르니까 영화 만들던 건 생각하고 영화처럼 이제 만들면 되겠지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모르는 거대한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작가라는 TV 쪽에서의 작가라는 일종의 어떤 거대한 힘과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이제 아무리 넷플릭스를 하더라도 결국 이제 그 부분은 회사랑 혹은 이제 제작사랑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했는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고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대본을 고치고 그것들 촬영하면서 또 편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던 것들이 되게 자유분방하고 자유롭게 했던 것들에 비해서 작가의 어떤 글에 대해서 혹은 그것들을 보호하려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굳이 작가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작권에 관련된 TV 쪽에서의 어떤 관행인가라는 할 정도로 약간 과하게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힘들이 있어서 그거를 설득하거나 혹은 깨부시기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말 혼자서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더 심도 깊고 사실 더 약간 이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이 자리에서 가장 고생을 했냐면 사실 저는 되게 재밌고 정말 즐겁게 했거든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조금 더 풍요롭게 작업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작가와의 어떤 관계나 작가가 갖고 있는 글에 대한 어떤 선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감독으로서 영화 감독으로서 되게 많은
새로운 경험과 혹은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 해결해야 되는 부분, 그런 지점이 되게 많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그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어디서 이제 들은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네네. 그 방송 쪽에 이제 작가분들과 이제 감독, 영화를 했던 이제 감독들의 이제 조합 안에서 그런 이제 서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표현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줄다리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힘겨루기나 뭐 어떤 선의 문제, 뭐 혹은 뭐 약간 건들 것과 건들지 않을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예전에 한준영 감독님이 이제 저작권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감독들이나 연출자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니 뭐 이렇게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꼭 굳이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글에 전혀 손을 대지 않는 시스템과 글에 손을 대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 조율할 수 있는, 혹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조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뭐 얘기를 해보면, 아유, 요즘에 뭐 그런 데가 어딘가 이런 얘기 듣기도 하는데, 정작 이제 부딪히면은 사실 그게 뭐 이건 안 돼, 뭐 이렇고, 뭐 이거는 못 고쳐,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거는 그냥 이렇게 남겨놔야 돼, 혹은 그냥 원래 그런 부분들이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야 돼, 뭐 약간 이런 어떤 뉘앙스의 확연들이 좀 있어서 그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경미 감독님. 제가 그 전에 만든 게 비밀은 없다 영화였는데, 그걸 제가 72일차에 찍었거든요. 근데 6개 에피소드를 72일차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CG가 한 절반이 CG고, CG가 들어가면 일단 촬영 시간은 한 2배 들어가고, 액션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거를 영화 한 편 찍던 속도로 영화 한 3편 분량을 만들어야 되니까. 황동혁 감독님 어떻게 기억에 남는 가장 어려웠던, 힘들었던 순간? 뭐 영화를 쭉 하다가 이 시리즈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다 힘들었는데, 일단 이걸 쓰는 것부터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 2시간짜리 대본을 쓰는 것과 이 8시간짜리를 쓰는 것의 그 물리적인 분량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저는 이 쓸 때부터 중간에 제가 이 쓰다가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약을 안 했어요. 넷플릭스랑. 넷플릭스에서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내가 이거 중간에 쓰다 막히면 나 이거 안 할 거라서, 미리 계약을 하면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게 돼버려서 계약을 안 하겠다. 다 쓰고 나서 계약하자고 해서 계약을 미룰 정도로 제가 이걸 다 쓸 수 있을까? 중간에 하다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좀 이 긴 걸 쓰는 거에 대한 자신도 없었고 좀 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쓰는 도중에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사실.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썼는데, 혼자 저기 뭐 강원도 정선에도 갔다가 강릉에도 갔다가, 중간에 이제 쓰다가 뭐 몇 부에서 막혀서 하지 말까 정말 하는 생각도 몇 번 했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여기까지 4부까지 썼는데 이걸 또 여기서 그만두면 또 쓴 게 너무 아깝네 하는 생각이 다시 쓰고, 뭐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이 촬영도 저희가 풀이를 거의 6개월을 하고 촬영을 7개월을 잡아놨는데, 120회 차를 또 중간에 이 코로나가 터져서 강제로 한 달을 쉬라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세워서 촬영이 결국 8달에 걸쳐서 중간에 한 달 휴식을 포함해서, 그래서 쉬니까 잠깐은 좋은 것 같았는데, 또 쉬는 동안에 리듬이 다 깨지니까 그 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다시 들어가서 하기가. 뭐 그런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의 한가운데 찍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많이 나오는 날에는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거 찍을 때는 보출만 300명에 뭐 무술팀 30명, 스텝 뭐 다 합치면은 뭐 500명이 넘는 사람이 한데 모여 있는데, 이게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은 다 스톱될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불안해서 매일매일 약간 그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 그런 게, 저희가 기본이 한 50에서 100명 정도가 출연을 계속하는 작품이라, 마지막에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는 그런 불안감이 작품 내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이게 빨리빨리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빨리빨리 다 죽여서 아이고, 빨리 이 재밌다. 명만 남기고 싶다. 너무너무 이 매일 엑스트라들이랑 씨름하는 것도 힘들고 이 걱정하는 것도 힘들고 항상 이 초록색 추리닝을 입고 엑스트라들이 막 그 세트와 이것으로 몰려드는데 아침마다 그 약간 이걸 볼 때 공포가 있었어요. 나중에서 다 죽이고 한 두어 명 남겼을 때 이게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순간이 올 정도로 그 인원수와 그 코로나 공포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찍으면서 이 기간이 길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이도 안 좋아져서 막 이가 아파서 뭐 씹지도 못할 정도까지 가가지고 한동안 죽만 먹고 살다가 또 제가 이 부정맥이 생겨 있는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부정맥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 심장이 발작이 와가지고 계속 약을 먹으면서 죽었어요. 어휴, 지금 이제 끝나고 수술을 했는데 아이고. 어쨌든 그 정도로 이게 길이와 스트레스가 영화에 제가 남한산성 찍을 때 그거 90회차 찍으면서 와 이렇게 힘든 일이 또 있을까 그랬는데 남한산성 찍을 때 한 10배 정도의 스트레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사실은 이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예. 아시잖아요. 근데 뭐 다 끝나면 끝난 줄 알았더니 편집을 또 8, 9개를 또 8, 9시간짜리 편집을 또 해야지. 거기에 음악 넣는 데만도 또 도대체. 그래서 이게 시리즈를 혼자 한다는 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미친 짓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계속 미국에서 이걸 작가들이 여러 명 붙이고 막 에피소드를 나눠서 하는 그 디렉터를 에피소드를 나눠서 하는 이유를 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혼자 할 짓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끝나고 나서 중간중간 내내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 진짜 눈물 찔끔 날 뻔할 정도로 너무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근데 또 이렇게 자리에서 또 미리 또 이런 또 경험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앞으로 또 이제 우리 조합 감독님들 또 이제 그 전에 정말 이렇게 마음 잡고 어떻게 진짜 각오 단단히 하고 좀 이런 어떤 미리 그런 좋은 그런 조언들이란 또 느낌이 또 듭니다. 한준희 감독님.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한 4개월 반 정도 찍으면서 이제 저희도 한 80회차 정도 뭐 이렇게 찍었었는데 이제 저희는 로케이션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뭐 한정된 공간이나 일정한 세트에서 찍는 분량이 별로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저희 로케이션이 뭐 전국 팔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많아서 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집도 이제 촬영이 끝나고 영화는 편집을 시작을 했었으면은 그렇게 해서는 이거를 기간을 맞출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휴차 때 계속 편집실 갔었거든요. 오늘 촬영하고 내일 휴차면 편집실 가가지고 보고 다음날 또 찍고 근데 뭐 저희도 다 영화 했던 스태프들이어서 촬영 뭐 조명 미술 제작 전부 다 뭐 근데 이제 그냥 다들 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80회차 안에 300분 분량이 들어올 수 있을까? 뭐 요거에 대해서 일단 빨리 찍는 영화처럼 빨리 찍어보자 일단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율은 된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어떤 나름대로 요 호흡의 속도에 맞춰지긴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정말 막 예상했던 프리비주얼 뭐 액션 시퀀스를 다 짜놨는데 섭외가 뭐 안 되고 로케이션이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럼 이제 약간 쪽대본 쓰듯이 대본을 고치고 들고 가서 그러니까 지금 되는 로케이션이 어디야 되는 데 가서 맞춰서 찍어야 되니까 이제 거기 맞춰서 다시 동선을 짜고 대사를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최선이긴 한데 괜찮을까? 계속 이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 공포랑 좀 저랑 저희 스태프들은 계속 좀 싸우면서 찍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한 스트레스이면서도 동시에는 나중에는 좀
약간의 재미도 있었었고, 뭐 어떻게 뭐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그 주된 핵심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화 감독들이 2시간 분량 정도의 그런 어떤 포맷과 그런 형식과 작업 공정에 익숙해 있는데 이 시리즈라는 전혀 다른 어떤 그 형태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런 그 물리적인 그런 어떤 분량, 그러니까 이제 시간 싸움, 막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이슈들이고 제일 힘들으셨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해지는 점이 그러면은 프로덕션, 그러니까 이제 프리에서 이제 준비를 하실 때 그러면 콘티 작업들은 어떻게 다 전 그 영화처럼들 다 콘티들을 다 그 몇 화씩 되는 거를 다 짜신 건지 그 예, 이경미 감독님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대본이 결국에는 대본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랭크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콘티는 중요한, 그러니까 CG가 나오는, 이제 괴물 나오고 막 이런 CG가 나오는 시퀀스만 콘티를 일단은 먼저 짰고, 왜냐면 CG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한준희 감독님은 휴차 때 편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휴차 때 시나리오를 썼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웠던 게 이게 다른 시리즈도 그렇게 찍었을 텐데 시리즈 에피소드별로 찍는 게 아니라 이제 뒤죽박죽 찍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1부 찍었다, 6부 찍었다, 막 3부 찍었다가 막 2부 찍었다 막 이러는데 이제 뒷부분에는 대본이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찍으니까는 이제 머릿속으로 그렇다 치고 굴리면서 찍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콘티를 미리 그리는 게 어떤 부분들은 콘티가 없이 현장에서 리허설 하면서 짜가지고 찍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준희 감독님이 얘기한 공포를 저도 고스란히 가지고 찍었어요. 그래서 하면서도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공개 같은 되겠지? 이렇게 잘 되는 일인 걸까? 막 이러면서 막 정말 되게 공포를 가지고 찍었죠. 네. 네, 그때는. 예, 황동혁 감독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콘티를 다 했는데요. 오래 했죠. 진짜 오래 했어요, 콘티를. 근데 저는 이제 콘티를 하면서 다시 쓰거든요. 리라이팅을 항상 해서 콘티 작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색 작업이 동시에 되는 식으로 항상 일을 했어서 콘티를 꼭 하는 편인데 하여튼 무지 길게 어렵게 했어요. 하루에 한 4시간씩은 꼬박꼬박 콘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전체 이제 너무 전체 전체 다 했죠, 콘티. 예, 기간은 어느 정도 작업을 하셨죠? 콘티를? 콘티만 한 3개월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콘티를 매일 할 수도 없잖아요. 하다 보면 다른 일이 생겨서 못하는 날도 생기고, 헌팅 나가면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점심 먹고 나서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한 1시에서 6시, 5시, 한 4, 5시간씩은 꼬박꼬박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단순한 대화 장면 같은 걸 굳이 콘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제끼기 시작하고, 뭐, 그래도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콘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게임 장면들 중에서 좀 어려운 CG가 들어가거나 무술팀하고 합이 맞서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동영상 콘티를 따로 했고요. 콘티 작업은 저도 오래 길게, 아마 프리 작업 중에서 제일 긴 시간을 투여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저희는. 예. 김성호 감독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요? 네, 예, 예. 네. 저희가 10부작이었거든요. 10개짜리, 4, 50분짜리 10개니까 저희도 이제 분량이 꽤 되기도 하고, 사실 10부까지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대본이 다 나와서 저희는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본을 수정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약간의 이제 트러블이 좀 생기면서, 사실 저한테 유일하게 돌파구를 마련했었던 부분이 사실 콘티였어요. 이제
TV 쪽은 이제 콘티를 잘 모르시는 그런 약점을 사실 저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콘티로 그러면 작업을 하겠다. 콘티에서 기본적으로 바꾸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제 대본을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었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원래 대본을 고치기로 했었던 건데, 그걸 이제 약간 이야기가 바뀌어진 거죠. 뭐 혹시 이걸 보시면 이제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이제 더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 대본을 고쳤다가 뭔가 이제 그게 잘 해결이 안 됐고, 그러면 이제 콘티로 보여줄게 하면서 저희는 1부에서 5부까지 일단 그림 콘티를 다 그리면서 이제 대폭적인 스탠이라 사실 시나리오 수정이 된 거예요. 이제 황 감독님처럼 이제 그러고 나서는 사실 대본이 이제 그렇게 거기에 맞춰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하는 거죠. 어문 저작권 뭐 어떤 저작물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이 있었는지 글을 손을 못 대면 콘티에서 모든 것들을 고치는 방법들은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면 그들이 이제 그야말로 비교를 해봐야 되고 나중에는 대본대로 찍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일단 무기가 영화 쪽에서 작업했던 콘티 작업을 가지고 일단 우리는 촬영을 할 거다. 이렇게 세팅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뭐 씬 넘버도 바뀌거나 혹은 장소가 바뀌거나 혹은 내용이 바뀌더라도 어쨌든 콘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간은 초반에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절반 정도는 이제 그림을 다 그렸고 후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작업하고 촬영 끝나면 또 이제 다 모여서 뭐 하루에 정말 몇 시간씩 콘티에 대한 회의를 하거나 혹은 이제 하다못해 그림은 이제 그때 못 그릴 테니까 글 콘티를 그린다거나 혹은 이제 거기에 뭐 사용한 어떤 작업들을 해서 어쨌든 후반까지 콘티로 다 작업을 사실 한 거죠. 그래야만 이제 시나리오를 각색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작업들이 프리에서 이제 준비될 수 있는 거라서 결국은 그냥 한 500분짜리 영화를 만들고 생각하자고 작업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렇게 후발 감독님들을 위한 정말 꿀팁 정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한준희 감독님 어떤 시기였습니까? 저도 저희도 풀콘티를 거의 다 했고요. 네, 황도현 감독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콘티가 나오면 다시 또 각색을 당연히 이제 슈팅고를 쓰게 되니까. 근데 저희는 프리가 좀 길지 못했어가지고 영화 할 때는 항상 콘티 때 연출자인 저도 항상 같이 붙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300분짜리를 하면서는 촬영 감독님한테 조금 더 많이 맡겼던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제가 뭐 확인하고 검수를 하기도 하고 뭐 같이 할 때도 있지만 저는 요 시리즈 작업하면서 이 영화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길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이 믿는 수밖에 없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분짜리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룸들을 열어서 각 파트의 어떤 헤드 스태프분들한테 맡기고 믿고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굴러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동시에 풀콘티를 거의 한 4부, 5부까지 다 했었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케이션이 뭐 빠그라지고 뭐 계속 문제가 생기고 변경을 해야 되고 뭐 어떤 예산적인 부분들 때문에 세트로 지어야 했었는데 뭐 그게 뭐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상황에 맞게 컨디션에 맞게끔 변경을 하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콘티 작업이 분명히 선행이 꽤 많이 됐던 게 그래도 이 어떤 컨디션 스케줄 내에서 할 수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예, 그 말씀들 이렇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너무 그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우리 그 조합 감독님들에게 되게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정말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 어떤 정말 선구자적으로 정말 그렇게 그 앞길을 다져 놓으셨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존경심이 막 이제 불쑥불쑥 생기는데요. 그 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또 쭉 그 보니까 또 이제 프리 쪽에 생각을 해서 이제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계신 감독님들이 다 케이스들이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뭐 그 웹툰이 원작이시고 또 그 수필이 원작이시고 그리고 소설이 원작이시고 그리고 오리지널 무비 스크립트 영화 시나리오가
원작인 거죠. 그것이 이제 시리즈로 이제 그 환골 탈태되는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리즈물이라는 형태로들 다 이렇게 변형들이 돼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것일 텐데, 그 과정 또한 또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경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세령 작가님의 소설 원작이 이제 시리즈가 된 건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과거에 이제 소설을 이제 2시간 분량 영화로 만들 때는 많은 부분을 압축하고 스킵하고 이러면서 그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영화 그 작업을 하는데, 시리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자유로울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렇게 소설을 그 시리즈물로 바꾸는 것, 영화화하는 거랑은 어떤 식으로 좀 다른 느낌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안은영 전에는 늘 오리지널로 제가 써오다가 처음 누가 쓴 걸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일 작업의 시리즈물이랑 다른 거라기보다 일단은 소설을 가지고 올 경우에 제일 달랐던 점은 다른 작가의 생각을 가져온다는 거. 그 작가의 생각이랑 그 작가가 왜 이런 세계를 생각했는지 그것을 제가 거슬러서 추적하는 과정이 저는 되게 새로운 작업이었어요. 이 작가는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이런 세계를 왜 만들었을까?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그거를 제가 이제 제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내가 혼자서 쓴다면은 결코 쓰지 못할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재미있었고, 시리즈를 만드는 게 영화랑 다른 거는 저보다는 오리지널을 직접 쓰신 황도혁 감독님께서 해주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 황도혁 감독님, 그 원래 영화 시나리오였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것이 이제 그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경험, 그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옛날에 썼던 이게 영화 대본인데, 그때 사실 이게 2시간에 넣기가 좀 빡빡한 이야기였어요. 예, 이야기가 좀 많아서. 그걸 다시 이제 확장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2시간짜리로 만들 때 너무 어려웠던 이야기라, 막상 이걸 뭐 8개 정도로 펼쳐놓을 생각을 하니까 게임별로 한 에피소드씩 나누고 앞과 뒤에 한 에피소드씩 넣어서 한 8개로 가면 되겠다. 게임 6개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해보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저도 시리즈를 해본 적도 없고, 이게 영화 2시간짜리 이야기는 되게 단선적인 압축해서 해야 되니까 주인공 혼자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단선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분량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시리즈 분량이. 기껏해 한 3, 4시간 정도 나오지만 8부까지는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이제 시리즈를 좀 연구를 좀 했어요. 아, 남의 걸 좀 봐야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유명하다는 시리즈들을 좀 앞에 몇 부씩 이렇게 돌려봤는데, 어떻게 인물들을 세팅하고 어떤 구조로 해야 뭐 한 시즌 한 8부작 정도의 시즌들이 나오나 해서 미드들을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인물이 캐릭터가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를 늘리는 작업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대본을 썼을 때 한 3고를 썼었는데, 3고마다 인물들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고마다. 그래서 각 고에 있던 인물들을 다 다시 살려서 다 생환을 시켜서 넣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또 입체적인 이야기를 만들기가 좋은 어떤 시간과 그런 걸 부여받기 때문에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최 측의 이야기를 좀 넣으면 참가자들 이야기 말고 사이사이에 그렇게 들어가면 좀 더
호기심도 생기고 리듬감도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로운 뭐 경찰 라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사람들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주체자들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라인을 하나 만들면 이 시리즈를 끌고 가는 다른 서브 라인 플롯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서브 플롯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걸 다시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 시리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다 장르마다 다르고 뭐 다 다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주인공의 라인이 있고 또 좀 다른 라인이 하나 있는 편이 이야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분량 조절을 하고 리듬 조절을 하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라인을 만들어서 넣고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영화 대본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이걸 시리즈화할 때 항상 이제 느끼게 될 텐데 영화 대본 자체도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속성과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막 뭘 투여해서 시리즈화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점이나 해결하기 힘든 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기존의 큰 이야기랑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고 말이 안 되는 지점들이 생기고 그런 걸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부딪혔던 문제고 이걸 넣었더니 기존에 뭐랑 부딪혀서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고 저는 뭐 결론적으로 그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단점을 최대한 스리슬쩍 숨겨가는 그런 방법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건 슬쩍 빨리 넘어가고 아사무사하게 가려서 최대한 장점으로 살릴 만한 것들을 살려가고 뭐 그렇게 해서 좀 타협을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시리즈로 기획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는 항상 좀 차이가 있었고 저도 영화 대본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그 여러 이제 군상의 인물들을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캐릭터들을 소환해서 이제 장을 넓히셨다 이제 이런 얘기신데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궁금한 거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오일남이 성기훈의 아버지인가요? 그건 인터넷에서 이미 유튜브에 뭐 많이 떠도는 얘기인데 저희 뭐 찍고 있는데 연출부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감독님 오일남이 아버지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구석은 많이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한테 못 물어보니 아버지라는 것이 평생 이제 비밀로 묻혀지게 됐는데 그런 오해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 다르고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게 또 이제 또 우리 또 시리즈를 또 즐기는 또 어떤 재미인 또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예. 김성호 감독님. 예. 네, 그 무브2 헤븐은 사실 이제 원작의 에세이가 있어요. 그 에세이가 사실은 유품정리사가 되게 생소하기도 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이제 몰랐던, 사실 저도 잘 몰랐던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은 드라마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출발에서 에세이의 어떤 판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원작으로 한다는 거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대본을 먼저 봤거든요. 대본이 먼저 나온 걸 보고 약간 너무 억지, 너무 심판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어떤 죽음에 관련된 것들의 드라마가 좀 많이 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에세이를 딱 봤는데 에세이는 실제로 유품 정리를 하시던 분이 어쨌든 겪었던 경험담을 썼던 건데 그게 훨씬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피가 거꾸로 쏠 정도로 막 그런 드라마들이 막상 드라마로 만들려고 하니까 약간 허구에서의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정말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리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실제로 이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다가오는 마음이 틀리고 느껴지는 게 틀리고 근데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 적에 어떻게 그러면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던 부분인데 사실 유품정리사의 이야기 무브2 헤븐 같은 경우는 시리즈로 만들기엔 되게 좋은 어떤 설정인 거죠. 어떤 매번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가거나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고 그것들을 계속 재생산할 수 있으니까 시즌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일본 드라마의 뭐 고독한 미식가처럼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하나 있고 매번 식당을 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거와 똑같이 이런 포맷이라면은 되게 시리즈로서 어떤 좀 의미가 있거나 좀 해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한국에서는 그렇게 에피소드별로 진행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다. 혹은 잘 안 하려고 한다. 사실 뭐 검증된 게 없다.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잘 결국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하게 됐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던 것도 있고 결국 저도 압축된 이야기들을 1시간 반, 2시간 내에 하는 거를 좋아하지 그 얘기를 길게 하는 거는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뭐 정말 10개짜리, 8개짜리 이런 식으로 어떤 시리즈물이나 드라마로 하게 한다면 그 포맷에 맞는 이야기들을 조금 찾아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또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무브 대분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처음에 접근할 적에 이야기의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가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 소재나 이런 걸 들으면 와 이거 되게 그 영화적이다, 영화로 했으면 되게 좋겠다, 뭐 이런 그 생각들, 이렇게 느낌들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거 되게 좀 시리즈적이다, 시리즈로 풀어보면 되게 좋겠다, 이런 그런 고민들도 이제는 생기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예. 한준희 감독님은 웹툰 어떻게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원래도 드라마도 재밌게 많이 보던 사람이고 시리즈도 뭐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했었죠. 뭐 많이 봤었었고 그러니까 DP라는 원작 그 웹툰을 봤을 때에도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뭐 넷플릭스나 뭐 코로나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본격적이 되기 전이었었는데 전작품 촬영할 때에도 그랬고 그 전에 이제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도 데뷔를 했었는데 그 데뷔작 찍고 나서도 이거는 되게 시리즈 같은 형식 그 드라마로 만들면 재밌겠다. 근데 뭐 16부작 이렇게는 할 자신은 없고 네, 근데 그때 이제 뭐 슬슬 이 어떤 OTT에서 6부작, 뭐 8부작 같은 짧은 시리즈들이 이제 외국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저는 아무튼간 킹덤이라는 시리즈가 좀 컸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해서 이런 방식으로 되게 조금 다른 종류의 시리즈 드라마인 시리즈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DP라는 원작 웹툰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각자 각자의 되게 다른 사연들이 있는 탈영병들을 좀 마주치는 이야기여서 그 에피소드 구성이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역으로 영화에 2시간짜리 영화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겠는데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압축해서 보여지기보다는 이제 따박따박 풀어져서 하나씩 보여주는 게 더 매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구분하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약간 좀 직관을 좀 믿는 편이어서 직관적으로 이건 뭐 영화, 이건 시리즈가 더 어울리는 그릇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아이템들은 접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는 시리즈라는 것을 연출을 한다는 것이 이제 그 영화 감독들에게 이제 아주 가까이 이제 들어온 그런 그 이야기가 됐는데 먼저 이제 선험적으로 경험을 먼저 해주셨고 너무나 정말 잘 훌륭하게 그렇게 결과물들을 만들어 주셔서 더 이제 그런 좋은 어떤 환경과 그런 걸 이제 닦아 놓으셨는데 그 먼저 그러면 여쭐게요. 영화 감독들에게 시리즈 연출이란 게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또 개개인 분들에게 어떤 의미였었는지 그 참 궁금합니다. 예, 이경미 감독님. 예. 한준이. 한준이부터. 그러면 이제 김성호 감독님부터 먼저. 예. 그러게요. 네, 질문이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시리즈가.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뭐 막 드는 생각은 제가 첫 번째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그 막 드는 생각은 기회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정적으로 영화를 준비를 하고 영화를 하던 사람으로서는 사실 그 전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뭐 뮤직비디오를 하고 싶고 광고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매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난 영화를 할 거다 해서 영화를 준비하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사실 제가 약간 해봤더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뮤직비디오나 막 이런 광고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얘기를 만드는 것과 다른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는 다르긴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드라마는 조금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이게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량적으로 길던 아니면 뭐 몇 부작이 되던 혹은 뭐 다른 포맷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영화에서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연장선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적에 지금처럼 무슨 OTT나 뭐 시리즈나 혹은 하다못해 드라마로 얘기가 이렇게 확장이 돼도 그게 거부감을 느낄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렵게 해결해야 될 부분, 넘어야 될 산들 이런 것들이 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 하려고 했던 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더 많아져서 예전에 오히려 몇 년씩 영화 하다 막 엎어지는 약간 이런 상황들에 비하자면 그냥 조금 더 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벌릴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4, 50분짜리의 지금의 시리즈 6부작, 8부작도 있고 쇼폼이라고 얘기하는 뭐 15분짜리의 막 몇 부작도 있고 또 막 드라마는 그야말로 1시간짜리 16개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접근해서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예. 한준희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화건 뭐 드라마건 지금 이제 시리즈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런 뭐 작품들 이건 그냥 방금 전에 그 여쭤보셨던 것처럼 그냥 거기에 다 어울리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100분짜리, 뭐 300분짜리 혹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짜리 16부작 드라마 뭐 다 각자 그 어떤 그런 RT 러닝타임에서 할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러닝타임에서 보는 사람들이 무언가 기대하는 이야기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기는 해요. 뭐 어떤 시리즈 그 연출자로서 어떤 극을 할 것인가. 물론 저도 당연히 뭐 영화를 가장 하고 싶고 지금은 뭐 100분짜리, 120분짜리 영화, 극장 영화를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시리즈라는 어떤 포맷에서가 그리고 그 픽처가 극을 만드는 그 극영화, 뭐 극 시리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조합에 있는 감독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해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들의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좀 흐름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를 준비해서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희의 어떤 직업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재밌게 생각하면서 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황동혁 감독님에게 시리즈란 어떤 의미일까요? 참 시리즈를 해보니까 재미가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기존 영화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었거든요. 진짜 뭐 8시간짜리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긴 했지만 뭐 매 회마다 끝에 다음 회를 바로 안 보고는 이제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도 한번 넣어보고 뭐 흔히 영어로 이제 클리프행어라고 하는데 그런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이야기도 뭐 한준희 감독님 말처럼 영화로 이미 한번 해보려다가 이제 외면됐던 이야기고 뭐 10여 년이 지나서 생각해봐도 영화로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리즈로 플랫폼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넷플릭스 얘기를 해서 시작한 거라서 그런 이야기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소재나 뭐 어떤 뭐 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리즈로 그것도 플랫폼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들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크리에이터라는 뭐 그냥 영화 감독이라고 한정 짓지 말고 우리 자신을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한다면 뭐 일할 수 있는 영토가 넓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부라면 바다의 어장이 넓어진 거고, 그래서 어떤 소재든 길이든 제약 없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시리즈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은 장점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너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극장이 죽으면서 저희가 원래 시작한 어떤 고향 같은 곳이 이제 극장 영화들이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마치 돌아갈 곳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드는 것도 시리즈로 대성공을 한 이유지만 그런 불안감이 드는 것도 또 사실이기는 합니다. 다음에 뭔가를 또 한다면 사실은 영화를 저도 하고 싶어서 제 체력이나 여러 가지 성향으로 봤을 때 영화를 하는 게 장수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영화를 하고 싶긴 한데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아진 게 좀 걱정은 되고요. 어쨌든 뭐 지금 이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또 K-드라마, K 시리즈가 또 이렇게 더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모든 분들한테는,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한 밭이 생긴 것 같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경미 감독님. 네, 앞에서 감독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에 그냥 조금만 덧붙이자면, 하고 싶은 얘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무슨 소설이든 아니면 무슨 이야기든 뭐 이렇게 짧게 쓰든 영화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화로는 안 될 것 같아. 드라마는 어때? 라는 생각으로, 옵션을 하나 더 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영화냐 아니냐가 아니라 영화가 아니면 다른 거를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생겼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생겼다는 정도에서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예,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막판 돼서 우리 솔직한 또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 이제 가정에서 나에게 이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출을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자,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나리오가 있고 DP라는 웹툰을 보고 작가와 이제 의기투합을 했고 보건교사 아는형도 소설을 보고 작가랑 의기투합을 했어요. 무브 투 헤븐 영감 중 이제 수필 보고 이거 영화로 이거 시나리오 잘 해서 영화 연출하겠다 마음 먹었어요. 했더니 제작사 뭐 투자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 감독님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랑 합시다. 자, 근데 곧 뒤이요. 넷플릭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얘기 들었는데 이거 시리즈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랑 하시죠?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습니다. 자, 양쪽 영화냐 시리즈? 자, 돌아가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자, 한준희 감독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P면은 당연히 시리즈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게 아이템이 만약 DP라는 가정이었으면 당연히 시리즈로 했을 거고요. 애시당초에 그렇게 기획을 했던 거니까 그 영화와 영화사와 뭐 OTT 플랫폼의 그 대결 구도가 이게 그건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니라 아이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뭔가 그렇습니다. 네. 김성호 감독님. 그러게 모브탭은 사실 뭐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맷 자체가 이제 에피소드별로 계속 갈 수 있는 거라서 당연히 시리즈로 기획되는 게 맞을 거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뭐 이야기를 계속해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거가 되긴 하겠죠.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대로 큰 장점이 있죠.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 동시에 어쨌든 공개가 되고 뭐
갑자기 정말 전혀 모르는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리뷰를 받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름 OTT의 어떤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근데 뭐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 가장 영화를 하고 싶어 하죠. 지금 코로나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 건데 영화로 개봉하고 또 뭐 영화제에서 공개하고 사람들과 Q&A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그리운데 그런 게 지금 어려워서 사실 가장 큰 아쉬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OTT의 처음에 걱정은 그거였거든요. 이게 소리 소문 없이 회원들만 보는 어떤 OTT라면은 그냥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어쨌든 좋은 반응을 얻거나 잘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어떤 그런 것을 얻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뭔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하려고 하는 뭐 어떤 영화적인 장치와 영화적인 이야기와 영화적인 어떤 상황들과 그런 것들을 되게 뭐 그렇게 선망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던 거라서 그런 데서 당연히 고민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아까 한준희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경쟁이나 혹은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막 비교하는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것들을 뭐 선택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황도혁 감독님. 아니, 저는 다들 이게 뭐 소문이 났다시피 이걸 영화로 만들려다가 투자도 못 받고 캐스팅도 안 돼서 실패한 건데 이걸 어디 전화가 올 리도 없고 만약 예. 2009년에 이게 영화 그 투자사에서 돌려는 다 까이고 당시 제가 제일 잘 나가는 3명의 배우분들한테 드렸는데 다 개같이 까였던 작품이라 이걸 뭐야? 뭐 영화로 만든다는 상상은 안 될 것 같고 이건 지금 생각해도 영화로 만들기도 힘들고 돈은 많이 들고 당연히 19금이고 사실 그걸 지상파나 케이블 드라마로 만들기도 어렵고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그래서 다시 꺼내 읽었을 때 2018년에 이걸 다시 꺼내 읽었을 때 한국에 넷플릭스가 들어왔구나. 그러네. 원래 이걸 웹툰으로 한번 다시 살려볼까 하고 네이버랑 잠깐 얘기를 하다가 읽어봤거든요. 그 웹툰화해서 이걸 웹툰화 시켜서 다시 알려서 그 다음에 뭘 해볼까 했는데 다시 꺼내 읽다 보니 그러네. 한국에 넷플릭스가 있지. 시리즈란 게 있지 해서 이제 넷플릭스에다가 그 영화 대본을 보여주고 어떠냐 이거 시리즈로 해볼 수 있겠냐 했더니 좋다 그래서 시작했던 작품이라 거의 유일무이한 대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뭐 시리즈일 수밖에 없는 작품이고 그것도 OTT 시리즈일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이경미 감독님. 저도 이게 아이템에 따라서 어떤 아이템은 시리즈가 좋고 어떤 아이템은 영화가 좋고 아이템에 따라서 다를 뿐이라서 뭐가 더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작품을 하게 된 계기가 시리즈를 해보고 싶어서도 아니었고 아는 형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형을 소설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가지고 넷플릭스를 만난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크랭크인까지 박혀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넷플릭스를 하고 싶었던 저는 사실은 그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 작품을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사실은 비밀은 없다를 개봉을 하고 다음으로 어떤 행보를 가야 될지 조금 막막하게 고민을 할 때, 그때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연애를 하고 있던 제 남편이 미국에는 넷플릭스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고 넷플릭스는 이러이러한 거다라는 걸 얘기해줘서 그때 알았는데, 표현의 자유,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가 넓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졌고 그래서 미국 넷플릭스 쪽에 그때는 미국 넷플릭스 쪽에 직접 컨택을 했었죠. 넷플릭스 작품 하고 싶다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저를 그쪽으로 가게 한 경우였어요. 그렇게 해서 시리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저도 다른 감독님들처럼 막 많이 보고 이렇게 애초에 관심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하면서 시리즈 이런 거고 그러면은 시리즈에 맞는 것들은 이런 게 맞겠고 영화가 맞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경우라서 지금 저한테 들어온 정리된 생각은 아이템에 맞는 포맷으로 아이템에게 적당한 포맷으로 찾아가면 되는 거다. 두 개가 이렇게 경쟁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예, 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자, 우리 그 조합 감독님들에게 이제 그 조언 하나씩 해주시는데 요거는 잘 챙겨라. 특히 그러니까 뭐냐면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노하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들었으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작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본인들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작업들을 했었는지 그 노하우 하나씩만 좀 얘기해 주세요. 한준희 감독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러닝타임의 작업을 긴 시간 이제 찍어야 되니까 저는 스태핑부터 이제 같이 하는 스태프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호흡을 맞춰 나가고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 어떤 같이 하는 이제 스태프들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그들을 영화 작업할 때 이상으로 더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긴 호흡을 긴 시간 찍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다면 더더욱 정말로 그 스태핑이 거의 캐스팅 이상으로 되게 중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김성호 감독님. 네. 체력적으로 저한테 가장 좋았던 거는 52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52시간이 아니었으면 저는 체력적으로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막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행이다 막 했었는데 사실 현장에서의 어려운 부분에서 가장 큰 힘들었던 부분이 중간에 이제 닥쳤던 건 뭐냐면 이제 1부부터 10부까지의 4,500분 분량의 내용을 영화처럼 이제 500분짜리 400분짜리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세팅을 쫙 하면 스케줄이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다 짜여지는데 그러고 보니까 중간에 거실씬만 한 달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에피소드에 나와야 되는 모든 집안 씬들은 세트에 한꺼번에 몰아서 매일매일 거실씬을 찍는 거죠. 더 이상 나올 앵글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분량이 많아지니까 저한테는 약간 일종의 매너리즘이나 약간 힘들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이나 뭐 몇 가지 노하우가 있으면 그래서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다채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또 그거 외에는 저는 어쨌든 긴 호흡의 작업들과 거기에 맞는 포맷의 어떤 시리즈로 했던 작업들이 굉장히 새로운 부분들과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기회를 많이 갖는 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영화 쪽보다는 또 시리즈 쪽으로 눈을 돌리기도 하는데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황동혁 감독님. 보약을 많이 드시고요. 운동을 좀 하시고, 예, 긴 작업이라 몸 관리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이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영화처럼 이렇게 단기로 생각하지 말고, 또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힘을 너무 몰아쓰지 말고, 중요한 장면에 좀 쓰시고, 쉽게 갈 땐 좀 쉽게 가고, 그리고 이게 하다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기니까, 아까 이경미 감독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트를 하나 지어놓고 그게 1화부터 8화까지 다 나오는데, 그거 며칠 안에 그냥 다 찍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게 다 여기 내가 찍고 있는 게 맞나? 혹시 나중에 이야기가 가면서 더 필요해질 만한 뭔가가 없을까? 뭐 인서트 하나라도? 그 세트를 이제 한 3일 찍고 부시니까 다시는 못 찍는 곳이 돼버리니까 미리 그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열심히 해서 지금 찍고 있는 부분은 뭐 한 초반이지만 나중에 그 세트에서 8화까지를 한꺼번에 찍게 될 경우에 그런 머릿속에 좀 상상해서 필요한 것을 꼭 건져내는 훈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건진 것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나중에 콘티에도 없던 것들인데 찍다가 이걸 다시 부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다가 찍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잘 썼어요, 결국에. 그리고 그냥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 뭐 미드들도 우리가 많이 보면 그 오프닝 크레딧 그 멋있게 나오잖아요. 막 이러고 나오면서. 근데 100% 1화만 보고 다 건너뛰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아예. 그걸 어차피 다 건너뛰는 걸 왜 하냐 싶어가지고. 저 오징어 게임 보시면은 그게 없어요, 오프닝 크레딧이. 그냥 영화처럼 그냥 첫 장면 밑에 그 오프닝 크레딧을 깔고 처음 시작. 나머지 2화부터 8화까지는 반복되는 오프닝 크레딧이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한 씬 나오고 제목 나오고 해서 거기에 정말 큰 노력과 돈을 들일 필요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과감히 버려버렸어요. 예, 황대학 감독님께서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저 안녕 할 때 너무 이제 돈이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CG로 다 돌리느라고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를 되게 흔쾌히 과감하게 포기를 했어요. 아이고, 뭐가 필요해. 그거, 두꺼비 비늘 더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러면서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DP 오프닝 시퀀스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면서 내가 포기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어떤 시리즈에서 이렇게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가 저도 나올 때 매번 이렇게 점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즈의 어떤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가 아닌가 이 생각이 그때 나중에 뒤늦게 들면서 전 오히려 나중에 시리즈를 또 만들게 되면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는 꼭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였고, 그리고 시리즈 만들면서 사실 정말 체력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러다가 시리즈 촬영하는 동안 촬영 끝나고 검사 받았는데 몸에서 이상한 게 나와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체력과의 싸움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무조건 기회가 있다면은 일단은 무조건 경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지가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다들 하고 할 때 좋은 기회 있으면은 경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지금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아무도 안 쓰고 있는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와, 시리즈 만들면서 빨리 이거 마치고 영화 너무 쓰고 싶다. 정말 그게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또 영화 각본을도 막상 쓰고 있으니까, 이게 또 약간 각본 처음 써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렵네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시리즈랑 영화랑. 네, 저도 영화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반가워요. 지금 처음 만나요. 다 지금 시리즈 쓰고 있으니까. 원래 이 작품 하다가 쓰고 싶은 아이템이 생겨서 네. 그거 쓰고 있어요. 저는 아는 형 하기 전에 저가 혼자 쓰고 있던 영화가 있어가지고 아는 형 끝나고 그걸 쓰고 있는데, 쓰면서도 아무도 주변에 쓰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하려고요. 네, 근데 또 괜찮다니까요. 영화 쓰니까 이것만 써도 되나 할 정도로 뭔가 짧은 느낌이 좋던데요? 벌써 결혼이 안 해? 나 왜 이렇게 다시 근데 재밌어요. 네, 영화가 봤으니까 또 펼치는 것과 약간 시리즈에 펼치는 것과 영화에 이 압축하는 것의 맛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개를 병행할 수 있으면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영화 만드는 방식으로 다시 이렇게 혼자 시리즈를 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미국식으로 네. 조금씩 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시리즈를 제가 안녕을 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야, 시리즈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지? 구조를 다르게 해서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처럼 내가 써서 내가 촬영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팀이 되게 중요하다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삐닛이 있으셨나요?
저는 삐윤이도 없었어요. 저도 네, 다 저희도 찍었습니다, 없었어요. 제가. 네. 네. 다 없이. 뭐 영화 감독님들은 B 유닛을 안 쓰니까 잘. 네. 그러니까 드라마 감독님들이 그런 게 부럽긴 해요. 차라리 그런 걸 워낙 오래 해오시던 분들이라 차라리 아예 맡겨버리니까. 저는 그 현장에서 삐윤이 또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뭐 해야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작가 룸을 운영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룸 운영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예전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작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리즈는 그런 룸 방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산의 문제죠. 근데 그 라이터스 룸을 운영하려면 그만큼 돈이 들고 힘이 있는 프로듀서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맞아요. 보통 대여섯 명 정도를 최소한 고용해서 그걸 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 할당량을 주고 네가 무슨 대사를 써봐라, 네가 이 장면을 써봐라 해서 써오면 거기서 곤란해서 취합해서 그 메인 그 쇼러너가 좀 고치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 정도 규모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런 그렇게 만한 운영하는 작가풀이 있는지도 맞아요. 의문이고 그렇게 하청업자처럼 밑에서 눈치 보면서 글을 써줄 좋은 작가들이 있는지도 의문이라 사실은 그런 건 막 시작하는 작가들을 데리고 해야 되는 거라.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그런 룸을 운영하는 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 개념이 그냥 하청업 업체가 뭘 하듯이 그런 개념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모든 결정은 다 쇼러너 그 크리에이터가 결국 다 지고 그쵸. 하더라고요. 예, 네. 일도 아예 나눠주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시리즈는 이게 세계가 훨씬 넓고 인물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작가룸 방식이 한번 작가룸 방식 한번 감독님은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지 않아요? 이것도 뭐 인식이 있어야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뭐 오징어 게임 2를 한다면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도 한 번도 그렇게 남한테 글을 맡겨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냥 누가 쓰다가 안 된 걸 받아서 제가 다시 해서 한 적은 있지만 제가 쓸 때 누구랑 같이 막 이렇게 뭐 상의를 하거나 공동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되게 낯선 방식이라 좀 겁이 나죠. 두려운 게 있죠. 이걸 할 수 있을까? 괜히 누군가하고 하면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상처 줄 것 같고 괜히 야 너 이거 아니야 막 이래버리면 이게 쉽게 막 해볼 만한 또 용기가 좀 안 나기도 해요. 워낙 그냥 혼자 하던 게 습관이 돼서 기껏해야 뭐 아니면 뭐 프로듀서나 뭐 연출부 중에 한 명 같이 그냥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쇼러너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정말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없는 개념이니까. 근데 이게 쇼러너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게 개념이 명확히 들어오고 그 밑에 스태프들이 이제 감독은 따로 연출 감독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게 잘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한 사람이 큰 무게를 짊어지고서는 갈 수 있는 규모의 것이 아니니까. 뭔가 어떤 그만한 예산과 뭐가 확보된 상태에서 누군가 한번 시도를 해보면 그게 그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쵸. 사실 연출을 몇 명을 나눠준다는 것도 그것도 그 규모가 돼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지금처럼 세트 하나 지어놓고 1화부터 8화까지를 동시에 며칠 안에 막 뽑아야 되고 이러면은 연출을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에피소드 순서대로 찍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거의. 맞아요. 그러려면 이미 그건 큰 세트가 지어져 있고 그걸 장기간에 확보가 돼 있고 그걸 순서대로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한 명씩 에피소드 1 찍고 두 번째 감독이 그 배우들이랑 세트 물려받아서 에피소드 2 찍고 이럴 수 있는 건데 그게 미국 드라마 외에는 사실은 그 정도의 대규모 그 버짓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연출 나눠주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작가로 뿌리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연출을 나눠주고 찍은 게 있나요? 그건 없죠. 그쵸? 킹덤 2가 아직은 없는 그냥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은 김성훈 없는 감독님이 것 뭐 1화하고 마지막 1화 하나 있다는데 듣기로는 계속 가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1화만 찍고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1화를 중간에 찍어야 되니까 로케이션마다 옮겨 다니면서
거의 계속 붙어 계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라면 굳이 그걸 나눠 찍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뭐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 2를 하게 되면 한번 작가룸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걸 또 혼자 다 쓸 생각하니까 막막해서. 이게 작가룸이 운영만 잘 된다면은 각본 퀄리티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드라마계의 유명한 작가님들은 보조 작가를 몇 명 데리고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게 뭐 꼭 작가룸은 아니지만 얼추 비슷하게 뭐 한 두어 명씩은 항상 보조 작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감독님 말씀처럼 이게 계속 저도 그렇고 다 선배님 마찬가지시겠지만 각본을 결국은 저희가 뭐 중간부터 했건 처음부터 했건 끝을 내서 들고 나가서 다 찍는다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저도 말씀처럼 결국은 제가 마지막엔 다 뭐 손을 내서 쓰게 되고 저도 그 삐유닛을 뭐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될까가 있어요. 삐유닛이라는 게 가능할까? 과연? 그게 어떤 그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분들도 되게 익숙하시게 하시니까 근데 그게 에피소드별로 이거는 누가 찍고 이건 누가 찍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예, 싶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영화 찍던 방식이 있으니까는 이게 참 적응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죠? 아우 지금 뭐 아유 그 막파에 대해서 아주 분위기 너무 좋았고 지금 너무 꿀 정보와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좋은 얘기들을 너무 잘해주셨어. 너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처음에 이제 원했었는데 이렇게 의도치 않게 예,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또 이제 무르익게 됐네요. 아이고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쉽지만 이렇게 이 디렉터스 체어를 이제 끝마쳐야 되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독님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뭐 차기작 뭐 꿀팁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예. 이경미 감독님부터 그 마무리 인사 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저 올해 들어서 거의 이렇게 여러 사람과 얘기를 나눈 게 지금 처음인데, 사실은 이 미팅 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오랜만에 만나서 이거 체력이 버틸까 막 이랬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또 언제 좋은 기회에 또 사석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고, 너무 늦었지만 모든 감독님들 축하드리고요. 예, 김성호 감독님. 파이팅입니다. 네, 저도 뭐 어쨌든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고 그때 좋고요. 또 사실 또 이렇게 직접 뵙고 또 얘기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줌으로만 봐서 좀 아쉽긴 하니까 나중에 좋은 또 기회가 와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지금 드라마를 저도 이제 새로운 걸 또 경험해 보려고 이번에 KBS 드라마를 KBS에서 드라마를 한번 해보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풀이하고 있고 네, 그렇게 지금 뭐 올 하반기 방영 정도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진검승부입니다. 새색시 진검승부. 예. 한준희 감독님. 저는 일단은 DP2 프리를 시작했고요. 5월부터 촬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본 마지막 회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한준희 감독님. 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조합원 감독님들 다 올해 한 해에는 다 뜻하신 바 뭐 그게 어떤 대본이건 촬영이건 뭐 어떤 개봉과 공개건 다 이루실 수 있는 또 좋은 작품들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반가웠고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동혁 감독님. 저는 요즘 케어 클럽이라는 영화 대본을 쓰고 있고요. 지금도 영화 대본 작업하러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야 되나요? 예. 네. 하여튼 뭐 올해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바쁘게 사는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 하고 굉장히 오래 뻗어 있는 스타일인데 어쩌다 보니까 쉴 수 없는 삶으로 접어들어서 요새 몸이 많이 힘듭니다. 다른 감독님들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미크론이 5만 몇천 명 벌써 되고 있는데 걸려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으니까 걸리지 않도록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다들 뜻하시는 바 잘 되시길 빌고 뭐 시리즈가 됐든 영화가 됐든 곧 또 다시 만들어서 이런 좋은 곳에 초청받아서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귀한 감독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분들 중에 이제 그 올해 시리즈 수상받게 되실 감독님 한 분 미리 축하 인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는 대망의 제20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가 개최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제20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는 2월 24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V라이브, 네이버 TV, 나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얼굴을 마주하고 축하와 감사를 건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제20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